지금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헷갈리냐면은 가격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가격이 하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얼마. 네, 네. 뭐 종합주가지수 얼마 이게 딱 그쵸, 하나인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일단 통계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통계랑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통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거래가가 있어요. 그쵸. 실거래가.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 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주인들이 내놓는 이 가격. 벌써 복잡하네요. 벌써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 그럴 때는 여전히 하락 중이다. 자, 요게 지금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만 지금 데이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매매고, 요게 이제 전세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밑으로 어쨌든 밑에 있네요. 네, 파란색이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오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제일 적게 떨어진 데가 서초구인데 서초구를 눌러보면 네. 서초구도 어때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지금 하락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플라워 차트에서 봐도 매매 전세가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요게 이제 지금 한국 부동산은 통계 데이터 기준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 이걸로 봐도 어때요? 여전히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하락이 많이 줄었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적게 떨어진 데가 이제 용산구인데, 용산구를 보시면 용산구는 어때요? 매매가 하락폭이 많이 감소했다가 매매가 하락폭이 최근에 또 커졌죠. 그러네요. 4월 10일에. 네. 예, 가장 최신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하락폭이 많이 좀 줄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계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샘플 데이터를 뽑아서 상당수 많은 아파트들 단지가 표본으로 들어가서 통계 기법을 통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믿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하락 중이다. 하락 중이다. 자,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거래량이 작지만 실거래가 또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실거래가. 그렇죠. 자, 근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요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네. 서울에 분석을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들어가면 실거래가 추이가 보이거든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이걸 좀 제가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실거래가 캔들 차트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떨어졌다고 좀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요걸 조금 가까이 볼게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12월 달. 1월 달에 저점 찍고 지금 2, 3월 달 지금 반등 나왔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봤을 때 확실하게 지금 뭔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왔다. 네. 자, 그런데 여기 호가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즉 팔려고 내놓은 가격 데이터.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진짜 오른 지역들이 많아요. 호가는 실거래가는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집주인들 마음이 어때요? 요즘 조금 올려서 그렇죠. 팔고. 야, 이것도 다시 올라간다 하고 내놓은 매물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요즘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른 것도 맞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최저호가 기준으로 제가 필터를 좀 걸게요. 네. 필터를 일단 세대수가 너무 작은 건 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짜리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의 아파트 단지 레벨로 들어갔을 때 네. 여기에서 지금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영동대교가 있는 요 남단이죠. 네. 자,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3위 아파트 현대 67차 올랐죠. 올랐습니다. 근데 떨어진 데 있어 없어요? 떨어진 데도 있는데. 있죠. 네. 와, 트리마즈는 무슨 일입니까? 트리마즈 지금 39% 하락했는데. 뭐 잘못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롯데 캐슬도 지금 9%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난 3개월 지금 1개월 증감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실 쪽으로. 여기는 갑자기 빨간색이 막 많이 잠실 쪽 가니까 지금 뭐 아시아 선수촌, 미성, 장미, 리센스 이런 데 지금 다 올랐잖아요. 네. 이거를 1개월이 아니라
요거를 3개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한 올해 1월 달부터 조금 바뀌었으니까 최근 3개월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3개월 호가. 네. 3개월 호가. 자, 1등이 누굽니까? 잠실주공 5단지. 네, 몇 프로 올랐죠? 17.5%. 그렇죠. 레이크 팰리스도 14.7%. 지금 다 빨간색이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다시 또 올라간다. 야, 이거 통계랑 안 맞아. 네. 안 맞아. 통계는 떨어진다는데 내가 그렇죠. 가보면은 막, 올라가 있어.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부르는 호가예요. 그쵸. 이게 실거래.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네. 내가 팔려고, 야,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매물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다 실거래가도 일부 좀 올라가고 하니까 야, 이거 다시 상승장 왔다. 빨리 지금 내 집 마련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가격이 여러 개예요. 한 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럼 정말로 좀 혼란스럽게 통계상에선 떨어지고 있고 네. 실거래가는 단지에 따라 약간 반등이 나왔고 네. 호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이게 팩트 맞습니다. 이겠네요. 그게 팩트죠. 네. 대표님 고점 대비 하락폭이 심했던 네. 강동구, 고덕동, 근데 지금 보여주신 송파구, 잠실동, 네. 또 경기 남부의 광교, 동탄, 네. 수원 이런 곳은 네. 실거래가 대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좀 다시 실거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네. 좀 기다려보면 더 좀 하락이 나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3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네, 3에서 6개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지금의 왜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불러오게 된 가장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둔촌주공 기억나시죠? 둔촌주공. 네, 둔촌주공이 이제 작년 분위기 한참 안 좋을 때 12월 달에 네. 2순위까지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6대1이 안 나왔어요. 근데 둔촌주공이 10%가 넘는 고금리로 3개월 단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게 돈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이 3개월짜리 대출이니까 3개월 뒤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만기가 언제였냐면 1월 19일이었어요. 그리고 둔촌주공 계약일이 끝나는 게 아마 1월 16일인가 아마 그래서 대출 갚는 날짜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자, 만약에 이거 제대로 분양이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뭔가 파산이나 뭐 기부 그렇죠. 그런 별의 큰 일이 났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분위기가 한참 안 좋을 때는 강원랜드 맞습니다. 사태, 네. PF 문제, 네. 이제 굉장히 불안불안한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둔촌주공마저 제대로 청약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 3개월 단기 대출을 못 갚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제 끝났나 보다 부동산.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월 3일 날 둔촌주공 계약 첫날 아마 오전에 한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책을 꺼내야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대출을 해주지 않던 30평형 때도 중도금 대출 해주겠다. 특별 보금자리론 다양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을 좀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꺼냄으로써 둔촌주공이 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다시 뭔가 분위기가 지금 좀 좋아진다. 거기에 또 이제 불안불안했던 주식시장 상황도 올해 뭐 한 2, 3, 4월에 살짝 또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다. 네,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대세 상승을 한다? 제가 요즘 유행으로 물고 있는데 그럴 일은 택도 없다. 택도 네,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네.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대표님 지난번 인터뷰에서 네. GDP 대비 집값, 네. PIR, 네. 전세가율, 거래량 등을 말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부동산 상승, 네. 택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바닥신호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네. 자,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21년 10월 고점에서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제가 전망했었고 30에서 50%는 떨어져야 된다 이번에 그런 전망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지먹지않은 전망을 제가 데이터로 그냥 제 뇌피셜로 한 게 아니라 네. 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지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는 뭐냐면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이렇게 파란색인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비슷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이 빨간색인 아파트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 밑에 있을 때, 즉 저평가될 때도 있고 또 고평가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못 사요. 근데 언제 대중들이 미치느냐?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 그때는 완전 이제 패닉이 빠지는 거죠. 그죠.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 무슨 집값이야 인구 줄어든데 집 사면 안 돼. 맞아요. 얼마 전에 그랬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을 때는 또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진폭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이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거기에 지난 정부가 임대차 3법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했고 이게 또다시 매매가를 또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서 통화량 대비해서 거의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봐도 네. 통화량 검은색 선보다 높았던 적은 조금인데 네. 이번에는 되게 높아요.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30에서 50%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전망을 했던 거고 근데 얘가 147까지 갔다 지금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109입니다. 그럼 뭐 20일이나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 버블까지 포함한 평균이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이 전체의 평균이. 그렇죠.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16%. 평균 109%까지 떨어지려면 16% 떨어져야 돼요. 16%. 자, 근데 얘가 이때 2014, 15년처럼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통화량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한 90, 한 6, 7% 정도 됐는데 만약에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요. 네. 2014, 15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는 이제 너무 과도하니까 이거는 90%까지 떨어지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고 만약에 90%한 중후반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지면 26% 떨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16에서 26%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통화량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어디가 높죠? 서울이 아무래도 서울이랑 경기도. 그렇죠. 비싼 동네. 네. 그래서 비싼 동네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통화량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저거 보면 다르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GDP 대비해서 아파트 버블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제가 착안을 했냐? 버핏 지수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그 버핏인가요? 네. 자, 워렌 버핏께서 그 나라의 GDP와 그 나라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총량 대비해서 주식시장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GDP랑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정확하더라는 거죠. 주식처럼 아파트도 잘 맞더라. 잘 맞더라.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 요 이제 파란색 선이 GDP고요. 네. 요 주황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비율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GDP 대비해서 고평가인 거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GDP 대비해서 저평가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니까 22년 가장 최신가가 22년 9월인데 이때 네. 대비하면 23에서 35% 떨어져야 됩니다. 네. 평균이나 요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근데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 20에서 30%예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네. 얼마 줄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도 네. 지금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었다는 거죠. 아까 데이터도 그렇고 뭐 네. 한 20% 정도 그렇죠. 적어도.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은 원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뜨거웠던 이런 버블이 쌓였던 시기 있죠. 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시기에는 버블이 한 방에 꺼지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중독인데 네. 인생에서 사실 짜릿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일이 많죠. 근데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해. 지금 너무 야, 이거는 뭐 그냥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그냥 엄청나게 뿜어주는 환상. 야, 쉽게 부자 될 수 있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렇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렇죠. 지금 직장을 다닐 게 아니라 투자 막 해야 맞아요. 되는 무슨 그랬죠. 직장이냐, 회사를 다니냐. 음. 네. 근데 너무나도 짜릿하잖아요. 네. 근데 이 버블이 꺼진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뜨거웠던 기억이 아직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거예요. 큰 상승장, 폭등장 뒤에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락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진짜 하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짜 하락 오지 않았죠. 지금은 대세 하락하는 중간에 작년에 너무나도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찐하락은 남아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냥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의 순자산 대비해서 순자산. 우리의 순자산에는 뭐가 있죠? 뭐, 예금도 있을 그쵸. 거고요. 예금, 채권, 주식, 아파트, 토지, 건물, 네. 뭐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금시계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자, 이런 원자재도 있을 거고 얘기하셨던 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끔 뭐 전문가분들은 뭐 50% 이하가 좋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 50%가 아니라 훨씬 더 작아야죠. 더 나가야 되나요? 훨씬 더 작아죠. 야, 저는 순자산, 지금 왜냐면 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제일 비싼 게 네. 아파트야라고 하지만 네. 아주 넓게 보면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다 포함하면은 아파트 시장은 아주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 보통 분들의 입장이고 네. 부자분들은 또 그렇죠. 다르다. 왜냐하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실 그렇죠. 오피스텔도 있고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부동산만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에 예금도 있지, 주식도 있지, 채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가 많냐면 한 16, 17%가 정도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낮군요. 낮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코로나 버블 때 얼마까지 갔었냐면 21년도에 네. 25% 정도까지 갔습니다. 25%.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순자산에서 25%만 아파트예요.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뭐 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75%라는 거죠. 네. 그럼 평균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거를 봤어도 28에 35% 떨어져야 되는 지금 좀 꽤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봐도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야, 그럼 지금 한 3개 봤는데 네. 공통적으로 최소 15%고 네. 뭐 많으면 30%. 맞아요. 한 20%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이걸 겹쳐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집값이 몇 배의 거래가 되는지. 자,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몇 배냐면요. 23.8입니다. 내린 게 이 정도인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서울에 집 사는 거예요. 자, 근데 24년 동안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아니, 1,000만 원 너무 세니까 제가 비율을 하려고 한 건데 네. 일단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무난하게 받아들여. 실수령 500만 원 그래 그 정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생활비로 얼마나 쓸까요? 글쎄요, 생활비 뭐 이것저것 하면 그것도 뭐 3,400원 쓰지 그쵸. 않을까요? 학원비도 다 좀 쓰고. 작게 써서 300 쓴다고 하고 네. 200 남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자, 그럼 200이 남는데 자, 이 200 중에서 내가 주택을 위해서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몇 프로 정도 나머지 200 중에서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쓸까요? 100만 원? 한 150만 원 많이 쓰면 150만 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돈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네. 자, 진짜 많이 써도요.
150, 200이에요. 500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150, 200이면은 30에서 40%입니다. 내 전체 소득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24년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보다 몇 배가 돼야 돼요? 한 55년에서 60년은 내가 원리금 상환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소득 전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55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을 25부터 한다라고 보고 자, 25에서 55년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뭐 80대 80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의 서울의 집값은요. 내가 25부터 경제생활 해서 내가 쓸 거 쓰면서 내 소득의 30에서 40%를 주택 원리금 상환에 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이 80살 먹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야, 이건 너무긴 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되죠. 것 같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어때요? 되게 역사상 가장 내려갔지만 역사상 가장 높아요. 자, 이게 거의 27배까지 갔습니다. 27배까지 갔다 떨어진 게 이 정도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싸 보이죠?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몇 년이다? 16년이다. 16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조금 더 쓰는 거 감안하면은 뭐 두 배가 32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그러면 25에서 40년 65살이잖아요. 네. 그럼 그래 65세까지 내가 그래 갚는다 쳐.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사서 그냥 평생 은퇴할까지 갖고 맞아요. 한 채 남기는. 그렇죠.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 맞죠? 네. 자, 그러면 16배까지 떨어지려면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25% 떨어져야 됩니다. 25%. 이거를 소득 증가를 감안해도 소득 증가를 앞으로 감안하시는 소득 증가를 감안해도 소득 증가 감안을 안 하면은 너무 커져서 너무 이제 멘붕에 빠지실까봐 제가 이제 조금 소득 증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그렇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1년에 요만큼씩 올라갔더라. 그렇죠. 감안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까지 꼭 떨어진다는 부분이 맞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자, 2013년, 14년 다 뭐라 하세요? 집사면 망한다. 끝났다. 예? 지금 일본처럼 된다. 사실은 그때가 14년 말 14년이 바닥이었는데. 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어때요? 한 12배 정도 됐어요. 자, 이런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도 있고 2014년에도 있었는데 아니 앞으로 없으리라는 장담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과거에도 있어 왔으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은 물가도 너무 비싸가지고 뭐 전기료니 가스료니 뭐 식대니 안 올라가는 게 없어서 내 호주머니 사정이 더 힘든데. 네. 자, 그러면 만약에 10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과거 저점 비슷하게. 네. 그러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지금 가격에서도 40% 떨어져야 됩니다. 와, 지금 가격에서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과거처럼 그렇죠. 된다면.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한 이 매매 가격을 보면 작아도 25%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그 엄청났던 가격 있죠. 네. 이거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거품이 껴도 너무 많이 꼈던 완전 비정상적인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품이 빠지는 대세 과정 중에 지금 중간에 있다고요. 네. 잠깐 일단은 우리가 네. 고점이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고 거기서 30%나 빠져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몇 년 전에 네. 예측을 하셨던 게 그렇죠. 야 이거는 네. 데이터를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1년 10월 달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10년에 지금 한 번 올까 말까 매도기 왔다. 빨리 팔아라. 네. 이렇게 명확하게 전망을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은 종지부를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풀 버전으로 좀. 네, 지금 뭐 대세 상승 온다 뭐 이게 아니라 지금은 대득게 바운스예요. 조금 집이 여러 채이시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물도 늘고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다고요. 이거 진짜 바닥 지금 매물이 줄어야죠. 그쵸. 네. 자, 많은 분들은 아까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대출이 내가
아까 30에서 40%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에는 주택 가격이랑 소득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가격과 소득?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대출 이자 금리.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원리금을 상환을 할 때 네. 원금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이자인데 그쵸. 이게 금리가 높으면 이자에 따라서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금리가 어땠어요? 뭐 2.5% 뭐 2%겠죠. 네, 기준금리 0.5%였잖아요. 맞아요. 너무 기준금리가. 쌌잖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 이자 부담이 2배가 늘었다고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주택 가격,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리까지 들어간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구매력 지수. 자, 그래서 내가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내가 집을 사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네. 원리금으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20%잖아요. 내 네. 소득 20%. 아예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집 사는데 대출 끌어서 살 수 있죠. 그쵸. 자, 그때가 언제였다? 2014, 15년. 이렇게 초록색 불 빨갛게 들어왔을 때. 저점일 때 집값이. 이럴 때.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내 소득에서 원리금, 대출이자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뭔가 낮아졌어요. 30.2죠. 네. 30.2. 얘가 밑에 있을수록 대출 끌어다가 이자를 납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100만 원이었다면 얘가 70인데 지금은 35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 좀 부담돼요. 내가 원래 200만 원, 내가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내가 대출 이자 내고 있었다면 네. 지금 얼마다? 400만 원이 넘는다. 그쵸. 이때도 정말 최대한 하신 분도 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DSR이 뭐 7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뭐다? 지금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자, 근데 이 데이터가 얼마 만에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지난 20년 중에서 거의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제일 낮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작년 22년 3분기 9월 달이 가장 안 좋긴 했는데 네. 12월 달에 조금 올라왔지만 집값이 내려가서 그래봤자 세 발의 피다.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 이렇게 초록색 불 들어올 때 사야 돼. 자, 그러면 얼마가 고평가되어 있냐? 30에서 50%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더 높네요. 더 높죠. 네. 자, 여러분들. 자,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이거 잘하면은 우리가 20년, 21년을 경험을 해봤듯이 뭐 1억, 2억 돈 버는 게 너무 우습지만 고점에 자칫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1억, 2억 날아가는 거예요. 일도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역전세 나가지고 5억, 6억, 7억씩 지금 물어줘야 되는 집주인들 지금 너무 많고요. 역전세 나가지고 막 5천, 1억씩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세고 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완전 급격하다 잠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펌프질 했다고 살짝 지금 분위기 좋아지니까 이걸 다시 진짜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플랫폼 기업을 하는 대표잖아요. 네, 그쵸. 아니, 사실 저는 부동산이 상승했으면 좋아요. 아니, 상승을 해야 우리 리치고앱을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실 네?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스탠스에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저도 제가 의사결정을 잘못해봐서 저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누나, 형, 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표님 이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 네.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일부 분들 중에 네. 거래량이 1월달 바닥치고 좀 살아나고 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또 상승 지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래량은 좀 그럼 조금 우호적 상승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럼요. 네. 오.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의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없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전국 데이터거든요. 네.
이런 거래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제일 낮네요. 자, 금융위기 때도요. 네. 금융위기 때도 2만 한 6, 7천 건 됐습니다. 그 금융위기 심각하던 2008년 10월, 11월 달. 네.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전국의 매매 거래량이 2만 6, 7천 건이 넘었다고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한 2만 건도 안 돼요. 너무 작았던 거야.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작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좀 늘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봐야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4만 7천 건이거든요.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로 월 평균 거래량이 4만 7천 건인데 지금 3만 건 조금 넘었어요. 그럼 여전히 는 게 작네요. 늘었어. 작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가 살짝 올라간 거 가지고 이거 지금 뭔가 떠드는 거죠. 자, 서울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자, 서울을 보면. 자, 서울을 보니까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5,973건, 즉 6,000건 정도 돼요. 한 달에 못해도 6,000건은 거래가 돼야 됩니다. 서울이. 네. 자, 근데 이번에 거래량 는 게 얼마예요? 2,5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절반. 자, 평균 거래량의 절반도 안 되죠. 네. 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라고 막 부추겼죠. 네? 지원을 해줬죠. 특별보금자리론에다가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 저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게 심각한 자,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요. 하락장에 데드캣 바운스가 2009년에 나타났거든요. 네. 이때는 거래량 어때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이때는 금리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경제가 지금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니까. 네. 그랬는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가격 다시 올라 이때 사신 분들 많았을 텐데 네. 2010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떨어져. 계속 또 13년까지 4년을 고생했어야 돼요. 4년을.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양책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 여전히 거래량이 절반도 안 돼요. 평균의 반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주택구매력지수 보여드렸죠. 네. 대출 끌어다가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무슨 부양정책을 펼치고 그다음 특별보금자리론을 해줘도 주택구매력지수 봤잖아요.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작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래량 조금 는 거 가지고 무슨 시장이 다시 올라가네 뭐하네. 부동산 공부 좀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신 분들은. 지금 대표님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정말 데이터상으로는 고평가면 고평가지 네. 지금 올라가서 저렴해졌다고 사면 좋을 정도다. 네. 그런 거는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네. 지금은 절대 살 때가 아닙니다. 이 종합정리 뭔가요? 자, 종합정리는 뭐냐면 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을 네. 하나의 도표로 쉽게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아. 네, 물론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네, 다 알려주실 수는 네. 없어요. 자, 근데 이걸 보니까 여기 이제 나쁜 쪽, 네. 그 다음에 좋은 쪽. 그래서 5개로 쪼갰습니다. 네, 중간이 이제 보통이고. 자, 근데 어디가 데이터가 많아요? 지금 나쁜 쪽이 많네. 아주 나쁘거나 네. 나쁘거나. 다 나쁜 쪽이죠. 네. 네, 좋은 쪽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뭐예요? 정부 정책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 16에서 20% 하락 가능성, 20에서 30% 하락 가능성, 15에서 25, 25에서 40, 20에서 35. 자,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통화량 대비해서 풀린 통화량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통화량 대비해서도 너무 비싸고 대한민국의 경제 총량이 GDP 대비해서도 비싸고 우리들의 순자산 대비해서도 너무 많고 소득 대비해서도 너무 비싸고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없고 여전히 수급은 너무 안 좋고 팔 사람은 꽉 차 있고 네. 거래량도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 거래량이 서울 기준으로 반도 안 돼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20% 이상 하락을 해도 나는 괜찮다. 괜찮아 나는. 나는 내 집 마련해서 우리 가족들랑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분들을 제가 굳이 말릴 이유는 없어요. 네, 하락하는 걸 감안하고 사는 거니까. 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네네. 그쵸.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야 돼요? 무릎 밑에서 사야 되잖아. 그래서 무릎 밑에서 살려면 최소한 15에서 20 떨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실거래가에서. 그렇죠. 지금 네, 가격에서. 지금 가격에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조금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네. 24년, 25년에 네. 서울 수도권 공급 부족론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못 짓고 있다. 공급 네. 부족으로 좀 상승장 올 수 있다. 네. 요거는 좀 수요 공급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은 보통 있었습니다. 요것도 있었나요? 자,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모든 걸 다 데이터로 얘기합니다. 네. 수도권이 이제 2007년, 8년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과거에. 과거에. 네. 그리고 떨어졌다가 2009년에 잠깐 반등장이 왔지만 2010년도 계속 안 좋았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하락장이 시작돼. 이때부터 1년, 2년, 3년 정도 후부터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대표님 왜 줄어드나요? 하락장에? 자, 하락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돼요, 안 돼요?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미분양 나고 있는데. 그렇죠. 비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을 안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 후부터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2011년, 그럼 12년, 13년 상승했냐? 아니잖아요.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가격에 거품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중들의 심리. 지금은 여전히 너무나도 뜨거웠던 상승장 이후에 폭락장이 왔고 지금 반등장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살아 있어요. 이게 싹 다 사라져야 됩니다. 기대 심리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반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뇌피셜 돌리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보세요. 17, 18, 19년 이때 입주 폭탄이 있었죠. 네. 이때 또 내려간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쵸. 막 헬리오시티 막 입주 막 엄청 많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을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가니까 어때요? 좀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네.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25년 이후로는 공급이 상당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네. 자, 요거는 확정 물량. 그래서 입주가 확정된 아파트만 보는 건데, 네.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그 부동산 앱이나 이런 데서는 이 확정 물량만 나오는데, 네. 미래를 좀 더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확정 물량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볼게요. 자, 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더 늘어났죠. 25년에도 여전히 많고요. 26년 정도는 돼야 좀 줄어드는데 그래봐야 이것도 언제 정도 수준이에요? 2011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상승까지 올 정도로 엄청 작은 입주 물량은 아닙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지금 미확정 물량은 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자, 노란색은 뭐냐면 노란색은 착공 및 분양이에요. 현재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계에서 네. 여러 단계가 있는데 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요. 관리 처분을 인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이주 및 철거를 합니다. 그렇죠. 이주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시니까. 관리 처분 인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주를 하고 네. 이주가 됐으니까 철거를 해요. 네. 거기까지 하면 그다음에 뭐래요? 마지막으로 착공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분양 단계에 있는 물량이 요 노란색이에요. 그럼 짓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다. 네, 요게 지금 25년에 한 4만 1,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게 이주 및 철거. 지금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있고 네. 철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진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죠.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예, 안 그러면 대단히 그렇죠. 뭐 공사비가 올라가든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하든 뭐 하든 가긴 갈 거다. 가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보라색이고요. 자, 마지막이 뭐냐? 관리 처분 인가인데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네, 왜냐하면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 아직 이주를 안 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이사까지 했으면 이거는 이제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이사 안 갔어요. 야, 우리 나중에 하자. 네, 이거 좀 분위기 좀 보고 하자. 나중에 하자. 그래서 이때는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만 볼게요. 이건 경기도를 본 거고. 네. 서울만 보시면 맞아요. 서울이 궁금해요. 네, 서울만 보면 만약에 확정 물량만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올해도 좀 부족한 매우 작죠. 그러네요.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야, 이거 역사적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 작다. 이 정도면 반등 온다. 네.
그렇게 저는 자,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야 좀 그렇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은 반등량 오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같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돼요. 갑자기 늘어나네요. 자, 조금 줄었다가 25년에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나죠. 근데 그래봐야 엄청 많지는 않아요. 한 네.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줄어들고요. 네. 27년은 이거는 관리 처분 인가 단계인데 이거는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25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고 25년은 조금 평균 정도 되지만 결국 26년부터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거예요. 26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건설사들이 좀 문제가 된 게 부동산 가격이 급락이 온 게 22년 가을부터예요. 그쵸? 그쵸. 그 정도가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건설사들이 야, 이거 신규 사업 멈춰. 그럼 그때 이후부터 3년 이후부터 입주물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23, 24, 25. 그럼 25년 가을부터 이제 신규 사업은 25년 가을부터는 없다. 25, 26 아마 27년까지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서울만 놓고 보자면 지금 한 25년만 지난다라면 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매매가에는 여전히 거품이 꽤 있지만 전세 가격은 저는 그렇게 거품이 많이 없다. 네. 대표님 전세가로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네. 제가 찾아봐도 너무 많이 빠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빠졌죠. 매매가는 요즘 반등도 나오고 좀 멈추는데 네. 이게 전세가 우리 얼마나 빠졌길래 지금 이런 겁니까? 네, 전세가를 인기가 많은 잠실은 이제 리센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에 전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리센츠의 이제 전세 시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019년 5월 달까지만 해도 8억 5천. 그러니까 9억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얘가 고가를 얼마까지 찍었냐면 거의 15억까지 찍었습니다. 아우,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한 50%가 넘게 오른 거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제 1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10억 밑으로. 네. 그래서 전세는 보시면은 지금 정말 많이 지금 이 코로나 버블이 싹 다 없어졌죠. 코로나 버블로 낀 거는 전세 이제 다 없어졌다. 네. 그래서 전세는 여기서 조금 더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세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한 8억대나 9억대 초반 정도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전세는 매매가와 달리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게 맞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맞다. 그게 네. 당연한 거다. 네. 왜 그런 거죠?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완만한 우상향이 원래 맞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근데 자, 전세는 실수요죠. 그렇죠. 투자로 사는 게 아니니까. 투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거주해야 돼. 그렇죠. 자, 근데 매매는 투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샀다가 오르는. 그렇죠. 매매는 투자가 있다 보니까 네. 투기성이 있다 보니까 오를 때도 미친 듯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확 떨어질 때도 있고. 요즘에 딱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전세는 실수요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네.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코로나 버블 시기에 여기다 임대차 3법까지 있다 보니까 전세가 단기간에 50% 60%막 심하게는 70%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전세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안 된다, 전세는. 안 되는 거죠. 매매나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코로나 버블과 금리도 워낙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쌓여 안 쌓여? 그때는 부담이 안 되죠. 쌌죠. 그때 네.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정상적인 전세 가격의 거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전세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져 봐야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지금 매매 거래량은 작잖아요. 그쵸. 전세랑 월세 거래량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집을 안 살려고 하면 네. 전세나 월세로 좀 갈까요? 아무래도? 자, 제가 이제 전세랑 월세 데이터를 아까는 매매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전세랑 월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매매는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너무 낮았다. 자, 이게 이제 매매의 서울입니다. 진짜 거래량 너무 작죠. 평균의 반도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작아요. 네. 자, 근데 전세를 볼까요? 요. 전세는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네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세가 지금 싸다. 싸다.
되게 많이 저렴해졌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 정도면은 매매보단 전세로 그냥 몇 년 돌리고. 맞아요. 그게 낫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세는 지금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최대다. 그냥 자, 많은 게 아니라. 월세도 볼게요. 월세도 어때요? 되게 22년부터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월세가 그쵸. 21년 12월 달부터 폭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이 늘었죠. 야, 지금 이것도 월세가. 역사적으로 네, 가장 많아요. 높네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은 한산한데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전월세. 전월세로 몰리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전세 우리가 매물을 또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물. 지금 네.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놨는지, 전세 매물을 얼마나 내놨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이거를 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로 들어가서. 네. 자, 요게 지금 매물입니다. 네.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파란색이 늘어요, 안 늘어요? 지금 늘죠?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6만 1,000건입니다. 6만 1,000건.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늘었지만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지금. 요즘 분위기 좋을 때 팔아야겠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전세는 반대입니다. 자, 전세는 어때요? 거래량 사상 최대인데 전세 매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들고 있죠. 자,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네.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세는 지금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다?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아니, 이거는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로 내놓으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원하는 건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다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네.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금 전세는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좀 그렇다 추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는 너무 지금 하락을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전세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는데 네.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는 코로나로 인한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 네. 버블 사태,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가 폭등을 했던 건데 네.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매매가가 20-30%도 야, 좀 싸 보여 이 느낌처럼. 네. 전세가 막 반값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는 조만간 이제 뭐 저희가 이 부동산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공개를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건 내가 내 아파트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뭐 리치고 앱도 보시고 이렇게 뭐 다른 앱도 보시고 하겠지만 네. 이거를 한눈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이게 보시면 한눈에 지금 나쁜 데이터가 많아.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그냥 쉽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이거를 다 전자동화해서 네.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지금 전세가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거란 말이죠. 야, 그럼 그거 한번 그냥 딱 클릭하면은 그냥 그렇죠. 이것만 딱 보면은 이제 매매든 전세든 어디든 의사결정을 아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입주 물량도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전세 지표도 그렇고 지금 안 좋네요, 확실히. 네. 반등 논할 때는 아닌데. 네. 그러면 더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네. 25년까지는 물량이 뭐 그렇게 적지 않다. 네. 서울이 네. 경기도까지. 네. 근데 26년부터는 정말 좀 공급이 부족해서 반등 올 수도 있다 네. 하셨는데 네. 26년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으로 좀 해소가 되진 않을까요, 대표님?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로 돌아가서요. 네. 이제 3기 신도시는 당연히 이제 수도권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이죠. 네. 자,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빨라도 26년 말 27년 초예요. 빨라도. 빨라도. 예, 그럼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이때 네. 27년 정도에 빨라도 진짜 빨라도. 자, 근데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죠? 그때 뭐 집값이 또 많이 올라서 막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이 올랐던 거의 원인을 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공급이 부족하다. 네, 서울에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작다. 신축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땅이 없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이제 인구가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반 시설을 뭐니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가 어때요? 굉장히 지금 노후화됐죠. 그쵸.
차라리 3기 신도시 만들 에너지와 돈으로 음. 저는 1기 신도시를 저는 재건축하는 게 좋다. 어.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짓는다라는 거는 앞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를 감안을 해줘야. 왜냐면 안 그러면 지금 다 또 1기 신도시는 오래되고 3기 신도시 지으면은 사람들 싹 다 빠져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1기 신도시의 그런 기본 이런 어떤 이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또 그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되면 또 더 재건축하는 그렇죠. 힘은 더 약해질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기 신도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얘기는 한참 정점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것 때문에 나와서 그렇지 저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진행이 되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는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예, 적극적.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만약에 네. 지금 예상대로 데이터가 예상하는 대로 한 15에서 25% 이상 더 빠졌어요. 네.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자, 그때도 사람들이 지금 뭐 새 아파트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기존 아파트도 잘 안 팔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아마 진행이 돼도 아마 진행을 하긴 하겠죠. 일단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그런 엄청난 물량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정도가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데이터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24년, 25년, 26년 되면 차례대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향후 한 3년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3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3기 신도시도 우리가 진행이 얼마나 될지 저는 이제 정부가 계획했던 그런 엄청난 물량은 말도 안 된다. 아마 정부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도 이제 입주 물량 부족을 가지고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심리를 잠재우려고. 그렇죠. 그러려고 했던 건데 아마 정부도 내심은 그냥 아마 일부 정도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어차피 3년 정도 후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를 좀 보면서 판단하자. 네.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네. 좀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 미분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분양 지금 7.5만 호를 넘어선 가운데 네. 일부 분들은 네.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서울 물량은 얼마 안 된다. 네. 그럼 뭐 지방은 어렵겠지만 네. 서울은 뭐 괜찮지 않을까 미분양 영향에서. 네. 그게 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가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미분양이 증가한 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앞뒤를 바꿔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미분양이 쌓여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지 살이 쪄서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죠. 네. 자, 서울의 미분양을 볼게요. 자, 이게 서울의 미분양입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갑자기 어떻게 됐죠? 갑자기 늘었어요. 자, 이제 최신 데이터가 이제 막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이전에가 얼마냐면 996호였는데 갑자기 2,000채 이상 늘어났어요. 저 996호까지만 저는 봤는데 그렇죠. 너무 작아 느꼈는데 갑자기 네. 많이 늘었네 느낌이 드네요. 네. 최신 자, 데이터로 보니까. 이제 확 늘었죠. 네. 자, 미분양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잠깐 청약시장 분위기 좋지만 네. 본질적 가치 대비 지금 너무 높고 거래량 시장의 에너지도 작고요. 뭐 저는 빠르면 여름 가을 빠르면 여름 가을 네. 늦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하락으로 갈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분양은 앞으로 계속 쌓일 거다. 그래서 서울도 줄었지만 지금 갑자기 지금 확 늘었고요. 자,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7만 5천 채까지 이렇게 쌓였죠. 네. 그래서 늘어나고요. 미분양이 지금 이제 슬슬 평균보다 이제 올라갔죠. 네. 그래서 평균보다 이런 많아지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갔고 아직은 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요게 한 10만 채, 한 9만 채 이상 되면은 그때는 진짜 이제 뭔가 이런 진짜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요게 이제 금융위기 때가 이제 10만 채가 훌쩍 넘어섰거든요. 네. 16만까지도 가고 네, 16만 채 이상까지도 갔었습니다. 한때는. 네. 그럼 아직 전체 물량은 그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데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증가 추세가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분위기가 부동산이 안 좋아서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보니까 네. 강남구 미분양은 네. 뭐 되게 낮아요. 네. 강남은 그러면은 네.
집값 한창 안 좋을 때도 미분양 물량이 지금 뭐 50건. 네. 강남은 미분양이 안 나나요? 강남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미분양이 없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강남에 미분양이 생겼다. 네. 물론 이때는 아니지만 네. 요럴 때 2014년 한 초중반 네. 이럴 때는 사실은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강남이 미분양이 생길 정도면은 네. 굉장히 안 좋.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은 굉장히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 2010년에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기회는 아니었죠. 이때는 2010년부터 또 계속 이때는 하락하기 좀 시작했죠. 비쌀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라는 건요.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분양 하나만 가지고 미분양이 줄어드니까 뭐 사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니까. 미분양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나빠. 그러면 이제 그럼요. 안 사는 게 좋겠죠. 안 사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이런 꿀팁으로 이 네. 체크리스트 같은 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좀 좋아지면 사면 되겠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약간 정책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네. 전매 제한이 3년, 네. 서울 전역 같은 과밀군역은 뭐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네.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는데 네. 이게 거래량이 보여주신 거 보면 별로 안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죠? 그거는 이미 코로나 버블 시기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이미 살만한 사람은 싹 다 산 거예요. 미래 가수까지 싹 다 끌어다가 지금 샀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해줘도 네. 돈이 없어. 돈이 없죠. 호주머니 빌려서 살 돈이 없어. 이미 살만한 사람은 다 샀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뭐 규제들을 풀어주겠지만 그래봐야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냥 속도 조절 정도지.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 요 규제 완화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네. 또 시청자분들 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저는 좀 정상화가 돼서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왜 국가에서 자꾸 정책 완화해줘서 집값 올리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좀 나쁘다. 네. 뭐 이런 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 눌러주는 거. 규제하는 거. 그렇죠. 너무 세게 못 올라. 너무 많이 올라. 떨어질 때도 너무 급락을 하면은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완만하게 떨어지게. 자, 이거 보세요. 자, 정부가 규제하면 내리나요? 그래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가요. 네. 자,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면 잠깐 주초마다 올라가고 또 규제하면 주초마다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그랬죠. 그렇죠. 이것마저 없었으면 그냥 쫙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자, 반대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부양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정부가 이렇게 부양 정책을 펼쳐요. 살짝 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또 내려가. 그럼 또 살짝 또 부양책을 또 살짝 올라.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락 시기에 이런 거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둔촌주공 살리기 1월 3일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정말로. 그게 사실 둔촌주공을 이거를 왜 정부에서 풀어줘서 부양해서 네. 이거를 떨어뜨리는 속도를 늦추냐 좀 분노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대표님은 그걸 해야만 됐다. 우리가 전체를 봐야죠. 자, 우리가 강원랜드 사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작년에 무슨 뭐 막 신용경색이 생기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렇죠. 단기 금리가 막 엄청나게 급등하고 이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만약에 둔촌주공이 잘못됐잖아요. 그 8천억이 넘는 대출 그러면 금융권까지 싹 다 문제가 됐다고요. 부동산만 아니라 그 빌려준 금융권도 막 부도가 나고.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2008 그렇죠. 금융위기. 그러면 단기 금리가 그때 뭐 7, 8%까지 나왔는데 뭐 9%, 10%, 11%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 그런 일보다는 차라리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양 정책을 이게 펼쳐서 급락을 좀 막아주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국가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이 완화를 이른 타이밍에서 다시 뭐 올려가는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비판해야겠지만 지금 네. 정도는 네. 대표님이 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네, 저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갭 투자 비중이 2019년 5월에는 한 26% 됐는데 네. 지금 23년 3월엔 3% 수준으로 네. 대폭 감소했어요. 그리고 네. 건수도 네. 거의 3,000건에서 63건으로 5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수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갭 투자비를 왜 이렇게 감소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세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율 때문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려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까워야 돼요. 그게 돈이 조금 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은 못 하는 거죠. 아, 아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너무 많이 자, 떨어졌잖아.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이거든요. 네. 자, 서울의 전세가율이 언제가 제일 높았어요? 2016년, 17년, 15년 이럴 때. 자, 이럴 때는 갭투자가 유행하겠죠. 그쵸. 뭐 75%. 네. 근데 전세가율이 지금은 얼마냐면 55%입니다. 그러면 갭투자 하려면 내 원금이 45%가 필요한 거죠. 그쵸. 5억짜리 지금 10억이면 내가 다시 4억 5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갭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갭 투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갭투자가 유행을 하려면 투자에 다시 광풍이 불리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까워져야 되겠죠. 야, 그러면은 이런 갭 투자로 좀 투기성으로 좀 집으로 돈을 벌려는 수요도 지금 네. 진입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은 진입하기 어렵죠. 근데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세가율이. 여기는 매우 높죠. 네. 네, 이런 데서는 일부 갭투자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또 갭투자를 하려면 또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뭐 세종이 제일 안 좋고요. 정말 안 좋네요. 그러니까 세종은 아예 갭투자가 없죠. 네. 서울도 갭투자가 있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제주 이런 데는 갭투자가 힘들어요. 그럼 어디가 가능하냐? 지금 경북, 그다음에 충북 이런 데, 경남 이런 지방 지역들은 갭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전세가율이 높은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어떤 건수가 갭투자 건수가 많았던 서울 수도권은 네, 갭투자 끝났죠.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대표님 전세 가격이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거의 바닥점 하락이 더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네, 네. 거의 바닥에 왔다 네. 보셨는데 네. 그럼 다시 좀 네. 올라가는 시기가 올까요? 전세 그럼요.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나요? 자, 왜냐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시중의 통화량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보면 맨날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내 월급도 올라갈 거고 어쨌든 네. 조금이라도. 자, 그럼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그래서 그 정도만큼은 네. 올라야 된다. 올라야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전세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빠르면 내년이나, 네. 늦어도 내후년엔 전세가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전세가 다시 올라가면서 갭이 또 줄어들겠죠. 그쵸. 매매가가. 네. 그러면, 대표님,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네. 급격하게 막 우리 2019년 그 코로나 막 이때처럼 올라갈 거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네. 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가장 낮은 0.5%까지 많이 낮춘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전세가 많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겠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완만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 분석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세종시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세종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세종시가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 네. 무엇보다 대표님이 중시하시는 그 네.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다. 네. 이제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대표님 세종시 지금 사야 됩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되나요? 내 집 마련이요? 네. 투자 목적 말고 투자 목적 말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허리여도 괜찮으니까 나는 허리에서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하세요. 허리일 수 있다. 허리여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비율을 무릎 밑에서 사는 거, 허리쯤에서 사는 거, 어깨 위에서 사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세종은 한 허리 어느 정도 즈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허리에서 사도 괜찮다. 네. 뭐 즉 무릎 밑으로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괜찮겠죠. 그러면 말씀은 너무 비싼 건 아닌데 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네,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세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세종이 지금 어때요? 1, 2, 3, 4주 연속 네. 매매가랑 전세가 다 아주 작지만 상승하고 있죠. 네, 상승 반전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호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우리가 세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호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이게 좀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호가가 어때요? 14.5% 지금 3개월 동안. 그죠? 네. 지금 호가들이 18% 오른 데도 있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물론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네. 네, 상당수 지역들이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런데 자, 뭘 보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씩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갈 거냐? 그죠.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네. 저는 여기서 바로 대세 상승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데이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얼마나 거품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네. 세종이 여전히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실제 사용 가치 전세 대비 고평가죠. 지금 네. 52.9%가 네. 평균인데 더 밑에 네. 있네요. 59%. 네, 59%.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에 한 60% 가까이 지금 거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다음이에요. 서울이 제일 거품이 많고 그 다음이 세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세종은 이제 최근에 신도시니까 이거는 뭐 옛날 데이터는 사실 필요 없고요. 네. 최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7년부터 볼게요. 네.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세종이 급등하기 전. 네. 자, 세종이 급등하기 전에 이때 소득 대비가 몇 배냐면 한 8배 정도였어요. 8배, 9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은 거의 16배 가까이 갔어요. 야. 그러다가 지금 10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긴 2018년부터 봐도 평균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졌죠. 네네. 그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진 거는 맞아요. 많이 싸진 거는 맞는데 그런데도 저는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8배, 8.56배 이 정도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떨어졌긴 하지만 네.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세 저평가를 같이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자, 그리고 세종의 집값은 참고적으로 경기도 다음입니다. 제주도랑 똑같아요. 제주도랑 세종 집값이 부산보다 더 비싸요. 부산이 소득 대비해서 8배인데 제주도랑 세종은 10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근데 가격은 보통 부산이 더 집값이 비싼 것 같은데. 부산이 이거는 이제 뭐 부산 해운대구냐 이제 이걸 또 그 들어가면 지역도 그런데 넓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은 이제 평균 집값보다 세종이나 제주도의 평균 집값이 더 비싼 거죠.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신도시라 네.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네네. 예, 자, 근데 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세종이 데이터가 네네. 많지가 않습니다. 자, 세종이 지금 매도세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어때요? 조금 지금, 예, 그죠? 살려는 사람 조금 늘었다 다시 조금 살짝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무엇보다 저는 세종이 아직 바닥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이 전세 수급이에요. 전세 수급. 전세 수급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이렇게 파란색 불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공급이 자, 더 많다. 그렇죠. 공급이 더 많으니까 당장 전세가가 상승하기 힘들겠죠. 아니 실질 수요인 전세마저 지금 못 오르고 있는데 수급이 안 좋은데 어떻게 네. 매매가가 제대로 상승을 대세 상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너무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지금 살짝의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 저는 세종은 한 허벅지에서 네. 허리 정도 사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무릎 미치니까 좀 자신 있게 사도 좋다라고. 저는 이제 무릎 밑에서는 제가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겠지만 허벅지에서 허리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2020년, 21년 고점에 잡은 사람 대비하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는 좀 힘들다. 아직은 조금 더 하락
시기가 있을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네. 거래량. 자, 좋은 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종은 입주 물량이 어때요? 오, 되게 적네요, 대표님. 진짜 작아요. 진짜 적네요. 자, 그리고 이걸 확정으로 봐도 확정이 아니라 이제 전체 물량 미확정까지 포함을 해서 봐도 네. 없죠. 없어요. 늘어난 게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확실히 늘었어요. 거래량이 좀 확실히 좀 는 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좀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입주량이 작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한 게, 만약에 향후에 반등이 온다면 가장 빨리 올 지역 중에 하나가 세종이다. 제가 이 이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올해는 여기서 조금 더 거품이 좀 더 빠져야 돼요. 조금 더 빠져야 된다. 네. 그러면은 뭐 올해 세종을 뭐 결혼하시고 나는 꼭, 그래도 나는 지금 확실하게 살래. 요 네. 정도면 반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이런 거죠. 반대신가요?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세종이 집값이 한 15에서 20% 만에 빠질 수 있다. 네. 이걸 감내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벅지나 허리에서 산다라는 거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산다라는 건 나는 더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걸 감안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돼. 난 정말 싸게 사야 돼. 싫어. 나는 무릎 밑에서 사고 싶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네. 대표님은 그럼 기다리는 게 좋겠다. 네. 라고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오늘 데이터로 정말 많은 걸 검증을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은 이렇게 버블도 끼고 공포에 또 빠지면 싸게 되기도 하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 제발 데이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거 다 금방 내 것처럼 배우고 내가 얼마든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 잘해서 최소한 몇 천에서 내가 몇 억도 내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이런 뇌피셜 말이나 신문기사만 보고 할 거냐라는 거죠. 예.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 어떤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공부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최첨단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말 좋은 기회가 또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는 소수만 돈 벌게.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데이터 부동산 공부해 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